중국과 한국은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스위스 벨은 아시아 국가는 다 똑같다는 말에 핏줄을 세우며 반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알프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생매장 당할 뻔했는데요. 위기 상황에 한달음에 달려온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전 9시 베른 연방통신청 7층 대회의실. 저는 루카 벨리라고 합니다. 스위스 연방통신청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었어요. 그날 아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알프스 전역 인터넷망 구축 사업 무려 20조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 입찰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통신 담당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어요. 저는 신입 엔지니어라서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발표를 시작한 건 한국 기업 네오넷이었어요. 대표단 5명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영하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케이블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알프스의 혹독한 환경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알프스는 정말 까다로운 환경이거든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갑작스러운 폭설과 산사태도 빈번하죠.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 전력 손실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한국 대표단은 곧바로 도면을 꺼내더군요. 삼중 절연 케이블과 자가 복구 알고리즘을 결합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준비했습니다. 말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자료를 배포했어요. 전력 손실률이 기존 대비 65%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저는 또 물었어요. 설치 시 산사태 위험 구역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드론 매핑과 자동 회피 경로 설계 기술을 적용합니다. 실시간으로 지형 변화를 감지해서 최적의 설치 지점을 찾아내죠. 답변은 정말 구체적이고 탄탄했어요. 모든 질문에 즉석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며 대답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왔구나. 심지어 네오넷 팀장은 추가로 설명했어요. 기존 케이블은 영하 20도에서 효율이 40% 떨어지지만 저희 제품은 5%만 감소합니다. 이건 특수 나노 소재 덕분이죠. 옆자리에 앉은 베른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슈미트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놀라운 기술이군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습니까? 5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했어요. 네오넷 대표의 답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중국 화웨이 측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웨이 대표단은 10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표로 나선 왕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서 검증된 기술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는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는 말과 화려한 제안서만 있었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왕 부사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믿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나요? 제가 다시 물었더니 왕 부사장이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친구, 너무 세세한 것까지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 부사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조 전액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한 푼도 내지 마세요. 심지어 5년간 무상 유지 보수까지 보장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옆자리 선배 토마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조건은 거부할 수 없어. 20조를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어? 다른 관료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어요. 마이어 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재정부 슈나이더 차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곧 결정은 내려졌어요. 스위스의 파트너는 중국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눈빛에서 뭔가 씁쓸한 확신을 읽었어요. 마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공짜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면 톱 기사가 바로 우리 프로젝트였거든요. 스위스 알프스 전역 인터넷망 중국 화웨이와 20조 계약 체결. 제목이 정말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흥미진진했어요. 스위스가 유럽 최초로 전 국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중국의 파격적인 무상 지원으로 꿈이 현실이 됐다는 시기였죠.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말하더군요. 20조를 공짜로 준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 손자들이 혜택을 볼 거야.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어요. 중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면서 이제 스위스도 디지털 강국이 되겠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다행인 일일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도 모두 들뜬 분위기였어요. 토마스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루카,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거야. 20조짜리 계약을 직접 받잖아. 하지만 저는 어제 받은 네오넷의 기술 문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서류함에서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혹한 케이블 구조도와 자율 진단 시스템 설명서 그리고 드론 매핑 기술 상세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식도 따라가 보고 그래프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산이 다 맞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죠. 저는 선배 엔지니어 안드레아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기술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어제 자료를 봤는데 정말 정교하더군요. 안드레아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뭘 알아. 20조짜리 계약을 어린애가 의심해. 중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기술이 딸릴 리 없잖아. 게다가 공짜로 해준다는데 뭘 더 바라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확실한 근거도 없었고 분위기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짜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집에서 네오넷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특히 기술 사양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특수 합금 케이블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자동 복구 기능까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10년간의 테스트 데이터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반면 화웨이가 남긴 자료는 얇은 홍보 브로셔 몇 장이 전부였어요. 화려한 사진과 멋진 슬로건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기술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검증된 기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가득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네오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구축한 산악지역 통신망과 몽골 극지 통신 프로젝트, 그리고 칠레 안데스 산맥 네트워크까지 비슷한 환경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산악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3년간 단 한 번도 고장이 없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현지 주민 인터뷰도 있었는데 한 농부가 말하더군요. 이전에는 겨울마다 통신이 끊어져서 응급 상황에 큰 곤란을 겪었는데 한국 회사가 와서 설치한 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감사해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산이 맞아. 한국이 훨씬 낫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중국을 선택한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20조라는 큰 숫자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요? 다음 날이면 화웨이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오전 8시 저는 알프스 산악마을 그린델발트로 향했어요. 화웨이의 첫 번째 장비 설치 현장을 점검하는 게 제 임무였거든요. 베른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과연 화웨이가 이 험준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화웨이 기술진들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중국인 기술자 10여 명과 현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으로 보이는 리 주임이 저를 반겼어요. 스위스 정부에서 나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빠르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리 주임의 말대로 작업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중계탑을 세우는데 계획보다 3시간이나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볼트를 조이는 걸 보니 완전히 꽉 조이지 않고 대충 돌리고 마는 거예요. 케이블도 임시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 보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리 주임에게 말했습니다. 볼트가 좀 느슨해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는 겨울 강풍에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리 주임이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너무 걱정 많군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빨리 끝내야 다음 현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케이블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제대로 조이지 않고 방수 처리도 대충 하고 있었거든요. 네온의 자료에서 봤던 정교한 설치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현지 주민 한스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 맞나요?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스 아저씨는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알프스의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시속 100km가 넘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봐야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점심시간에 리 주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겨울 대비책은 따로 있나요? 알프스는 정말 추워지거든요. 리 주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장비는 영하 20도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하 20도요? 여기는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러자 리 주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보완하면 되죠. 일단 설치부터 끝내는 게 중요해요. 오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케이블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한 작업자가 실수로 전선을 잘못 연결한 거예요. 불꽃이 튀면서 작은 폭발음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저는 즉시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리 주임은 괜찮다면서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큰 문제 아니니까 계속하세요. 현지 작업자 중 한 명인 클라우스가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저는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대충 하는 건 처음 봐요. 정말 걱정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점검 담당자일 뿐이었어요. 화웨이의 작업 방식에 대해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베른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20조라는 돈이 무색하게 작업 품질은 엉망이었거든요. 네오넷이라면 분명히 다르게 했을 텐데요. 그날 밤 결국 저는 우려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11월 20일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린델발트 마을에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한스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루카, 큰일 났어요. 어제 밤부터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되고 응급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이 확 깨면서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지난 8개월 동안 화웨이가 설치한 시설들이 첫 혹한을 맞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전날 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도 아닌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사무실로 급히 달려가서 화웨이 현지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리 주임이 전화를 받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문제 말이군요. 부품 불량일 겁니다. 교체하시려면 추가 비용을 내셔야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료 유지보수가 아니었습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5년간 무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리 주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20조는 초기 설치 비용일 뿐입니다. 부품 교체나 추가 작업은 별도 계약이에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는 급히 계약서를 뒤져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예외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손상, 예상 범위를 초과한 환경 조건,
제3자 과실 등등 온갖 예외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걸 다 적용하면 거의 모든 고장이 유상 수리가 되는 거였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짜는 정말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토마스와 함께 그린델발트로 출발했어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착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8개월 전에 설치한 중계탑의 볼트들이 여러 개 빠져 있었고 케이블도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려했던 대로 헐거운 볼트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거였어요. 한스 아저씨가 우리를 맞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바람이 좀 셌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모양이에요. 시속 60km 정도였는데 이 정도 바람은 여기서는 흔한 일이거든요. 겨울 되면 100km가 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토마스가 현장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정말 부실하게 했네. 이게 20조짜리 공사야. 우리 동네 전봇대가 더 튼튼하겠어. 저는 사진을 찍으며 하나하나 문제점을 기록했어요. 볼트 6개 이완, 케이블 지지대 2개 파손, 방수, 테이프 벗겨짐, 기초 콘크리트 균열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발터 씨가 와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원격 진료도 못 받고 약국에 주문도 못하고 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일하러 나가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인데 통신이 끊어지면 정말 고립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오후에 화웨이 기술자 2명이 와서 임시 수리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빠진 볼트만 다시 조이고 늘어진 케이블만 임시로 고정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데요. 화웨이 기술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보죠.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또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제가 확인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한 번 출장 올 때마다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베른으로 돌아오면서 토마스가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 아냐? 20조를 공짜로 준다더니 결국 나중에 몇 배로 받아내려는 거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미끼로 공짜라고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고장이 계속 나면 1년에 수리비만 몇십억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결국 20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오넷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들은 품질을 보장한다고 했었잖아요. 한스 아저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저는 신문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일면 톱 기사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화웨이, 스위스 고위 정치권 로비 정황 포착. 부제목도 더 자세했어요. 20조 계약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 정부 관계자들, 비자금 계좌 발견 전은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스위스 연방수사청이 6개월간 비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웨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체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재정부 슈나이더 차관과 통신청 마이어 국장의 해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액 입금 내역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제가 무엇보다 충격을 받은 건 기사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8개월 전 회의실 복도에서 우연히 본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중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 슈나이더 차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순간을 누군가 몰래 촬영한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서류 전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결정적 증거였던 거죠.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슈나이더 차관은 룩셈부르크 은행에 250만 프랑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마이어 국장은 싱가포르 계좌에 180만 프랑을 숨겨뒀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화웨이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고급 시계, 명품 가방, 현금 봉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문 봤어? 정말 큰일 났네. 토마스도 충격받은 목소리였어요. 방금 봤어. 우리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거였구나. 20조 계약이 처음부터 조작된 거였던 거야.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서로 격분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들은 한 시민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세금으로 중국한테 20조를 퍼주고 그 돈으로 우리 정치인들 주머니까지 채워줬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다른 사람도 분노하며 맞장구 쳤어요. 중국 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본 거야. 공짜라고 해놓고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치졸해.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려고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부국장 밀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서 밀러 부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기사를 봤을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청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입니다. 토마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효가 되는 건가요? 밀러 부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예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시내 식당에 가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중년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세금으로 저런 놈들 배불려줬다는 게 정말 화가 나. 애초에 한국 회사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다른 테이블의 여성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계산된 거였던 거죠.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화웨이가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체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EU 의회 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황들이 공개됐어요. 화웨이 내부 문건이 유출됐는데 거기에는 각국 정치인들의 매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담당자들의 약점 분석, 접근 방법, 제공할 금품 목록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각국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날 밤 SNS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어요. 해시태그 화웨이 게이트, 중국 로비, 20 조사기 등이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던 거야. 공짜라는 말에 속아서 나라를 팔아넘길 뻔했네. 다른 댓글도 비슷했어요. 다행히 발각됐으니 망정이지. 이대로 갔으면 스위스가 중국 속국이 될 뻔했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화웨이 계약 즉시 파기하라. 부패 관료들 처벌하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를 찾자. 같은 구호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델발트 마을 사람들이 걱정됐어요. 오후 6시 기상청에서 알프스 동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발령됐어요. 예상 적설량이 80cm의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린델발트 한스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통신 상태는 어때요? 폭설이 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돼요. 한스 아저씨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지금도 간헐적으로 끊어져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폭설이 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는 8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는 집이 10여 곳이나 돼요. 그날 밤 10시쯤부터 정말 눈이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기상캐스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알프스 동부 지역에 50년 만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cm씩 쌓이고 있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 3시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린델발트 마을 이장 발터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루카, 큰일 났어요. 1시간 전부터 마을 전체가 완전히 통신 두절됐어요. 인터넷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돼요. 게다가 독거노인 가구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폭설 때문에 차량 운행이 어려워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이나 걸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린델발트뿐만 아니라 인터라켄, 라우터브루넨, 미렌까지 알프스, 동부 지역 7개 마을이 모두 통신 두절 상태였어요. 총 3,500명이 완전히 고립된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화웨이 현지 사무소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지금은 새벽이라 기술자들이 모두 퇴근했어요. 내일 아침에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3,500명이 고립된 응급 상황인데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당장 기술자를 보내주셔야 해요. 하지만 직원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장애는 천재지변이라 계약서상 면책 조항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출동이 위험해서 불가능합니다. 추가 계약 없이는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계약서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요. 그때 토마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루카, 화웨이는 포기해. 저놈들한테는 기대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오전 8시가 되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산악구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독거노인 3명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받던 분들인데 어제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고 했어요. 혹시 쓰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구조대가 현장에 가려고 했지만 폭설 때문에 헬기 운항도 불가능하고 육로로는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눈사태 위험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밀러 부국장도 급히 출근해서 상황을 파악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화웨이는 계속 면책 조항만 들먹이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응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린델발트에서 혼자 살던 82세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이웃이 우연히 창문을 통해 발견해서 신고한 거였는데 만약 통신이 됐다면 훨씬 빨리 구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화웨이의 부실한 시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화웨이는 계약서만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발터 이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루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구조대도 못 오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제가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화웨이와 그들에게 매수된 부패한 관료들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8개월 전 회의장에서 만났던 네오네 팀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화웨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져 네오넷 명함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네오넷 팀장의 명함을 바라봤어요. 김성호 부사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받았던 명함인데 과연 연락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을 들어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화웨이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였고 3,500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한국과의 시차를 계산해보니 새벽 5시였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응급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겠죠. 전화를 걸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8개월 전에 거절했던 우리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김성호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 부사장님, 저는 스위스 연방통신청의 루카 벨리입니다. 8개월 전 베른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시나요? 김 부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루카 씨,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을 고르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폭설로 7개 마을이 완전히 통신 두절됐는데
화웨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3,500명이 고립된 응급 상황입니다. 김 부사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화웨이 장비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8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부실한 설치 과정, 계속된 고장, 유상 수리 요구, 그리고 오늘 밤에 완전한 통신 두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 부사장이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더군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화웨이의 장비는 극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특히 알프스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래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나중에 논의합시다. 제발 사람들을 구해주십시오. 독거노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김 부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루카 씨, 8개월 전에 저희를 거절했을 때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군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 화웨이 스캔들 때문에 예산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 부사장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루카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일단 응급 복구부터 하고 나서 계약은 천천히 협의해도 돼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화웨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화웨이는 계약서와 돈 이야기만 했는데 네오넷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 부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저희 긴급 대응팀을 준비시키겠어요. 24시간 안에 취리히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도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김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통신 복구는 저희 전문 분야거든요. 몽골 사막에서도 해봤고 히말라야에서도 해봤어요. 알프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8개월 전에 네오넷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없었을 텐데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가서 밀러 부국장에게 보고했어요. 어제 밤에 네오넷에 연락해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부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루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렸어? 상부 승인 없이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데 서류 절차를 밟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화웨이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였잖아요. 밀러 부국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써야 한다면서 네오넷이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오후에 김성호 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팀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어요. 내일 아침 취리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장비도 모두 준비했고 극한 환경용 특수 장비도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빨리 움직여주다니 정말 전문가다운 대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그린델발트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발터 이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루카,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게 정말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내일이면 도착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저는 한국팀 도착 시간에 맞춰 취리히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성호 부사장이 이끄는 네오넷 긴급팀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밤새 눈이 더 내려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게이트가 열리고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성호 부사장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뒤따라 6명의 기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전문적인 장비 가방들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김 부사장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 부사장이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루카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왔으니까 이제 해결될 거예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추가로 2개 마을이 더 통신 두절됐고 독거노인 1명이
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김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정말 시급한 상황이군요. 바로 현장으로 가야겠어요. 장비는 화물로 따로 운송 중인데 몇 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일단 현장 상황부터 파악해봅시다. 공항에서 그린델발트까지 가는 길이 정말 험난했어요. 폭설 때문에 일반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해서 제설차가 지나간 길로만 갈 수 있었거든요. 평소 2시간 거리인데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김 부사장이 현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화웨이 장비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가요?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거죠? 저는 지난 8개월간 관찰한 모든 문제점들을 설명했어요. 부실한 설치, 부적절한 재료, 극한 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문제들이네요. 화웨이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품질 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해요. 특히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오후 1시에 드디어 그린델발트에 도착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발터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처음 본다는 호기심 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온 구원자를 맞는 기대감 반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발터 이장이 김 부사장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를 도우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지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김 부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 드릴게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온의 기술자들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이상민 현장 책임자가 화웨이가 설치한 중계탑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정말 엉망이네요. 볼트는 녹슬어 있고 케이블은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해서 균열이 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8개월이나 버텼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다른 기술자인 박준호가 전자장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루카 씨, 이거 보세요. 내부 회로가 습기 때문에 완전히 부식되어 있어요.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화웨이가 얼마나 대충 일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였거든요. 20조라는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일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네오넷의 특수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헬기로 운송해 왔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용 케이블, 자가 발열 시스템, 방수 밀폐 장비까지 모든 게 처음 보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상민 팀장이 장비를 확인하면서 설명해줬어요. 이 케이블은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고 여기 이 장치는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서 결빙을 방지해요. 습기 센서도 내장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화웨이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심해져서 작업하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람이 시속 80km로 불고 있어서 사다리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준호 기술자가 손에 동상을 입었는데도 계속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장비를 대신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제 나라 문제예요. 제가 들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제 나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김성호 부사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루카 씨,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화웨이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저녁 7시가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온의 팀이 임시 통신 장비를 가동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응급 통신만큼은 가능해졌습니다. 한스 아저씨가 처음으로 외부와 통화에 성공했을 때의 감격스러운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바깥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어요. 제 호텔 창문에 성에가 두껍게 껴서 바깥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네온의 팀은 벌써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이상민 팀장의 얼굴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이 고비예요.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중계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 날씨에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해야 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력의 말이에요. 화웨이 기술자들이었다면 벌써 포기하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을 거예요. 아침 7시에 작업이 시작됐어요. 네온의 팀이 준비한 특수 장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열 기능이 있는 장갑, 김서림 방지, 고글,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안전화까지 모든 게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된 거였어요. 박준호 기술자가 20m 높이의 중계탑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바람 때문에 사다리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래서 보고 있는데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아래로 소리쳤어요. 화웨이 케이블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거 망치로 쳐야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부실하게 만들었네요. 이상민 팀장이 아래서 지시했어요. 조심해서 제거하고 우리 케이블로 교체해요. 방수 처리도 확실히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화웨이의 연결 단자가 국제 표준이 아닌 중국 독자 규격이었던 거예요. 네오넷 장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호 부사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네요. 어댑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민수 기술자가 가방에서 작은 용접기를 꺼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어댑터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장비를 가져온 거였어요. 조민수가 영하 28도의 추위 속에서 정밀한 용접 작업을 시작했어요. 장갑을 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작업이라서 맨손으로 해야 했는데 5분마다 손을 호호 불며 따뜻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뜨거운 커피를 계속 준비해서 건네줬어요. 한스 아저씨도 와서 도우려고 했지만 이건 정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드디어 어댑터가 완성됐어요. 조민수의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화웨이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저희 장비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케이블 교체 작업이 시작됐어요. 화웨이가 설치한 케이블을 제거하고 네오넷의 특수 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케이블이 워낙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제거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박준호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고정 클램프가 거의 녹슬어서 부서져요. 어떻게 이런 걸로 8개월이나 버텼는지 정말 신기해요. 새로운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오넷 기술의 우수성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들의 케이블은 표면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눈이 달라붙지 않았고 클램프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부식에 강했습니다. 이상민 팀장이 설명해줬어요. 이 케이블은 몽골에서 3년간 테스트했어요. 영하 45도까지 견딜 수 있고 10년 보증입니다. 화웨이 제품과는 품질이 완전히 달라요. 오후 4시경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박준호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다행히 안전줄 덕분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성호 부사장이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지만 박준호가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포기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결국 추가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모든 설치가 완료됐어요. 이상민 팀장이 최종 점검을 마치고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완료됐어요. 이제 테스트해봅시다. 첫 번째 테스트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송됐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스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네오넷 팀을 위해 감사 만찬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전통 스위스 음식인 퐁듀와 슈니체를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발터 이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머나먼 한국에서 우리를 구하러 온 영웅들에게 건배. 김성호 부사장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가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고 마을 사람들이 안전해졌거든요. 호텔 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그린델발트 지역의 인터넷 신호가 완벽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네오넷의 복구 작업이 정말 성공한 거였어요. 급히 옷을 입고 마을로 나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불빛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집집마다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로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보는 안정적인 모습이었어요. 한스 아저씨 집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 엠마가 태블릿으로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독일에 있는 아빠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인터넷이 됐어요. 한국 아저씨들이 고쳐줬어요. 정말 신기해요. 엠마의 아빠도 화면 너머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한국 분들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저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단순한 인터넷 복구가 아니라 가족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일이었던 거죠. 기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보니 사장 프란츠가 환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루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카드 결제도 완벽하게 되고 온라인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손님들이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프란츠가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줬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화웨이 시절의 3배나 빨라져 있었어요. 고화질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오전 9시쯤 마을 진료소에 들렀더니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82세 마리아 할머니가 베른 대학병원과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쓰러졌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담당 의사 밀러 박사가 화면을 통해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네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화상 진료하시죠. 마리아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병원까지 힘들게 갈 필요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진료소 간호사 안나가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겨도 즉시 대학병원과 연결할 수 있어요. 지난주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오후에는 마을 학교를 방문했어요. 15명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끊김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잉그리드가 정말 만족해했어요. 이제 취리히나 베른의 명문 학교 수업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수업 중이던 12살 막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온라인으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파리 박물관도 보고 뉴욕 도서관도 볼 수 있어요? 잉그리드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세상이 너희 교실이 된 거야. 한국 기술자분들이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거야.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네오넷의 기술이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꿈까지 연결해주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에 김성호 부사장과 함께 최종 점검을 나갔어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신호 강도도 최적 상태였습니다. 이상민 팀장이 모니터링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경고가 오고 대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화웨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김 부사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루카 씨,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돈이나 계약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네오넷 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선물로 줬는데 한국과 스위스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발터 이장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터넷을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김성호 부사장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기술자로서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 전체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집집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연결이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연결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취리히 연방법원 대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스위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사건 중 하나인 화웨이 로비 게이트의 최종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국내외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피고석에는 슈나이더 전 재정부 차관과 마이어 전 통신청 국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검찰총장 하이케 밀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슈나이더는 화웨이로부터
총 250만 프랑의 뇌물을 받고 20조 프랑 규모의 국가기관 시설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피고인 마이어는 180만 프랑을 받고 기술 검토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 은행 계좌 내역, 화웨이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심지어 현금 전달 장면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있었거든요. 재판장 발터 슈미트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루카 벨리 씨, 선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가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2025년 3월 8일 화웨이와 네오넷의 입찰 발표 현장에 직접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스위스 연방통신청 엔지니어로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을 목격하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네오넷의 발표는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모든 질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변했고 알프스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화웨이는 기술적 설명 없이 20조 무상 지원만 강조했어요.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웨이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증인의 개인적 편견이 섞인 증언 아닙니까?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8개월간 화웨이 장비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실한 설치, 잦은 고장, 극한 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증인께서 작성한 현장 점검 보고서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8개월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한 거예요. 볼트 이완, 케이블 손상, 방수 처리 불량까지 모든 문제점들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장이 보고서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는 설치 직후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했군요. 그런데도 계약이 유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피고석의 슈나이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문제점을 계속 보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이미 화웨이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였던 거죠. 슈나이더의 변호인이 항의했어요. 추측에 근거한 발언입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즉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슈나이더 피고인의 이메일 기록입니다. 화웨이 측과 비밀 회동을 갖고 문제 보고서들을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슈나이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에 표시되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루카의 보고서를 더 이상 상부에 보고하지 마라. 한국 기술에 대한 긍정적 언급도 금지한다. 화웨이와의 계약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저는 그때서야 왜 제 보고서들이 묵살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조작된 거였던 거죠. 검사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후 12월 폭설 사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 밤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3,500명이 고립됐는데 화웨이는 계약서만 들먹이며 손을 놓았어요. 독거노인이 쓰러졌는데도 면책 조항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네오넷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네오넷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고 했습니다. 24시간 만에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이게 진짜 기술자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마이어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어요.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기술 검토 과정에서 네오넷의 우수한 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증거가 나왔을 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화웨이 측 증인으로 나온 왕 부사장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검사가 중국 본사에서 유출된 내부 문건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는 스위스 관료들을 어떻게 매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4시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려고 체계적으로 관료들을 매수한 사건이라는 거였어요.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오후 5시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슈나이더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8년, 피고인 마이어는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화웨이와의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방청석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였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한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술, 진정한 신뢰,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위스 정부가 화웨이와의 계약을 공식 파기하고 네오넷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서명식이 열리게 되었죠. 지난 1년간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1년 전 화웨이 계약 때와는 달리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고 시민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어서 국민 누구나 지켜볼 수 있었어요. 신임 통신청장 에리카 짐머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기술력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김성호 부사장이 이끄는 네오넷 대표단이 단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에 쓸쓸히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스위스의 공식 파트너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새로운 계약 내용이 발표되자 정말 놀라웠어요. 총 규모는 15조 프랑으로 화웨이보다는 적었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장비 공급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파트너십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투명성 조항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사양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또한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화웨이 때처럼 깜깜이 계약이 아니었죠. 김성호 부사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스위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적 우수성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위스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는 스위스 국내에서만 처리되고 저장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는 화웨이 계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또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오넷이 베른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스위스 젊은이들에게 최신 통신 기술을 가르치기로 한 거였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을 한국으로 보내서 심화 교육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서명식에 참석한 베른 대학교 총장 마르틴 슈바르츠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저녁에 베른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성호 부사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해요. 1년 전에 연락드렸을 때 흔쾌히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거든요. 김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루카 씨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때 전화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술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어요.